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등산로에서 담배 피다가 특전사 여군에게 시비 털던 조폭 불량배들의 끔찍한 결말. 새벽 4시 서울 외곽 재개발 예정지의 판잣집 골목에는 아직 깊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이곳에서 녹슨 폐지 수레를 끄는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바퀴가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굴러가며 내는 덜컹거리는 소리, 그리고 그 뒤로 들려오는 무거운 숨소리가 이른 새벽의 정막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오아지는 벌써 3시간째 이 무거운 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27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거칠어진 손과 굳어버린 어깨, 그리고 깊게 패인 이마의 주름은 이미 오랜 세월 고된 노동에 시달려온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면서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아진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과 동시에 절대 꺾이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드디어 집 앞에 도착한 하진이 삐걱거리는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장 먼저 귀에 들어온 것은 산소호흡기가 내는 규칙적이면서도 불안한 기계음이었어요. 6평 남짓한 방 안은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약품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숨소리는 가늘고 불규칙했어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병원비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죠. 집안 곳곳에 쌓인 고지서들은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모두 몇 달째 연체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방 한구석 낡은 책상에서는 19살 동생이 책 위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는데 그 옆에는 대학 등록금 최종 납부 독촉장이 빨간 글씨로 경고하듯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재적 처리된다는 내용이었죠. 동생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과 피로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누나. 동생이 희뿌연 눈을 비비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또 밤새 나갔다 온 거야? 오늘은 많이 주웠어? 아지는 대답 대신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구겨지고 찢어진 10,000원짜리 지폐 5장을 꺼내 동생의 떨리는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어요. 밤새 온 동네를 뒤져서 모은 폐지를 팔아번 돈이 고작 이 정도였습니다. 라면 3-4개와 어머니가 드실 진통제 한 통을 사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누나, 등록금은 정말 어떻게 할 거야? 동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떨렸습니다. 이번에 정말 못 내면. 하진은 잠시 동안 깊은 침묵을 유지하다가 단호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반드시 해결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온 가족이 잠든 후 하진은 방 구석진 곳에서 낡고 해진 군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군장 안에는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무게만 15kg은 좋게 나갔죠. 이 무거운 군장을 메고 매일 밤 집 뒤편 야산을 오르는 것이 하진의 일과였습니다. 특전사 지원을 위한 혹독한 체력 훈련의 일환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하진의 계획을 듣고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자가 특전사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차라리 공장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게 낫겠다. 그런 힘든 일 해봤자 뭐하냐?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하지만 하진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군인이 되면 안정적인 월급과 각종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가족을 제대로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였죠. 특히 특전사가 된다면
더욱 나은 대우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집 뒤편 야산으로 이어지는 길은 험하고 가팔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돌멩이 가득한 무거운 군장을 메고 그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죠. 발목이 자꾸 꺾이고 무릎이 돌에 부딪혀 까져도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손가락 마디마디에 테이프를 단단히 감고 바닥에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끝없이 반복했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나고 바닥에 붉은 자국이 남아도 계속 버텼죠. 드디어 특전사 최종 체력 시험 날이 찾아왔습니다. 산악 구간 테스트에서 하진의 무릎은 이미 터져서 선명한 붉은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다른 지원자들이 하나둘씩 포기하고 중도에 내려갈 때도 하진은 기어서라도 반드시 정상에 오르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손톱이 하나씩 빠져나가고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어도 절대 멈추지 않았죠. 합격입니다.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하진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안도감도 잠시뿐이었어요. 급히 집으로 돌아온 하진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방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하진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유골함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토록 바라던 합격 소식을 어머니께 전해드리지도 못한 채 영영 이별하게 된 것이었죠. 조문객이라고는 동네 아주머니 몇 분뿐이었고 꽃다발 하나 제대로 놓을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반드시 우리 가족을 지킬게요. 동생도 그리고 어머니가 꿈꾸셨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게요.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후 하진은 커다란 군용 가방 하나만 들고 강원도로 향하는 시외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산과 들판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동생과의 작별은 간단했습니다. 서로 말이 많으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냥 꽉 안아주는 것으로 대신했죠. 형 잘 다녀와. 나도 열심히 할게. 응, 너도 몸 조심하고. 강원도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특전사 부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삼엄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초소, 그리고 완전 무장한 경비병들의 모습을 보니 이곳이 보통 장소가 아니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부대 정문을 지나면서부터 하진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입소식에는 별다른 환영의 분위기 같은 건 없었습니다. 교관들의 표정은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특히 하진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더욱 회의적이었습니다. 여군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동기들 사이에서도 하진은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여자는 비상시의 구조 대상이지 전우가 될 수는 없어. 한 선임 교관이 하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명백한 무시와 편견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동기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진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대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배제시키려 했죠. 하지만 하진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주어진 모든 훈련을 소화해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과 함께 시작되는 체력 단련, 오전 내내 이어지는 각종 전투 기술 훈련, 오후의 무장 행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버텨냈어요. 남자 동기들이 지쳐서 쓰러져 갈 때도 하진은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부대에서는 실전 감각을 기르기 위한 무장 산악 행군이 실시되었습니다. 완전 군장을 갖춘 채로
험한 산길을 15km나 걸어야 하는 고강도 훈련이었어요. 하진에게는 그동안 혼자서 해왔던 야산 훈련보다는 수월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행군 중간 지점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어요. 등산로 한쪽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진이 고개를 돌려보니 서너 명의 남자들이 둘러앉아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불량배들이었습니다. 화려한 문신과 삐죽삐죽 세운 머리, 그리고 위협적인 표정들이 한눈에도 심상치 않아 보였죠. 더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이 지나가는 등산객들을 대놓고 괴롭히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년 부부에게 다가가서 돈을 요구하거나 젊은 여성에게 추근대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등산객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피해서 지나가려고만 했습니다. 하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은 정식 특전사가 아니었고 또 정복을 입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함부로 나섰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런 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진아, 힘이 있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도와야 하는 거야. 하진은 천천히 일어나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차분하고 단호하게 유지했어요. 여기는 국유지입니다. 흡연은 법령 위반이고 지금 이 구역은 군 훈련 중이에요. 불량배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뭐야, 이 예쁘장한 게 우리한테 훈계하는 거냐? 군인이면 뭐 어쩌라고?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어요. 하진은 차분하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경고를 반복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흡연과 소란 행위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객들에게도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마세요. 불량배 우두머리는 담배를 입에 문 채로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의 팔뚝에는 검은 용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야, 이것 봐. 군복 입었다고 우리가 무서울 것 같냐? 여자 주제에 어디서 나대는 거야? 그 순간 우두머리 옆에 서 있던 덩치 큰 남자가 갑자기 등산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하진의 어깨를 정확히 노린 공격이었어요. 하지만 하진은 이미 그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재빠르게 옆으로 돌리면서 지팡이를 피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아챘죠. 아! 남자의 비명이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진은 그동안 갈고 닦은 특전사 제압 기술을 순식간에 펼쳤어요. 상대방의 팔목을 비틀어 관절을 제압하고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명치 부근을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죠. 이 미친년이. 다른 불량배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는 주먹을 휘두르고 다른 하나는 발차기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하진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른쪽에서 날아오는 주먹을 팔로 막아내면서 무릎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강하게 찔렀고 왼쪽에서 오는 발차기는 몸을 낮춰 피한 후 발목을 잡아 넘어뜨렸어요. 불과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3명의 불량배들이 모두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하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때 등산로 아래쪽에서 다른 여군 동기들이 뛰어 올라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그들은 즉시 하진을 도왔습니다.
부상당한 불량배들을 응급처치하고 신고를 통해 경찰을 불렀죠. 주변에 있던 등산객들은 충격에 빠진 채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이게 뭔 일이야? 여자가 저런 걸 어떻게 해?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하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한 행동이 과연 옳았는지에 대해 순간적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이 정도까지 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곧 경찰이 도착했고 불량배들은 병원으로 후송된 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진도 함께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불량배들의 신원이 밝혀졌는데 그들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사건으로 전과가 있는 조직 폭력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량배들 측에서 하진의 대응이 과도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어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폭행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언론 인터뷰까지 나서서 자신들을 피해자로 포장하려 했죠. 우리는 그냥 담배만 피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여군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때렸어요.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군인이라는 이유로 민간인을 함부로 때려도 되는 건가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여군의 과잉 대응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고 인터넷에서는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어났어요. 하진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군인의 권력 남용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부대에서는 하진을 불러 조사를 실시했어요. 상급자들은 표면적으로는 하진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인정했지만 동시에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진 이병, 내 행동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군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부대 전체의 명예와 직결된다는 걸 명심해라. 네, 알겠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되어버린 상황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량배들이 모두 풀려난 것이었어요. 그들은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냥 애들 장난 수준이더라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진짜로 장난 안 치죠. 그 말 속에는 명백한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진은 텔레비전으로 그 인터뷰를 보면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가? 하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자신이 군인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석방된 지 사흘 후 하진의 집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현관문 유리창이 누군가에 의해 깨져 있는 것을 동생이 발견했어요. 바닥에는 핏자국이 묻은 죽은 쥐 한 마리와 함께 구겨진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너부터가 아니라 내 동생부터야. 우리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동생은 그 쪽지를 보고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즉시 하진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어요. 하진은 전화를 받는 순간 혈관 속 피가 거꾸로 도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력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솟아 올랐죠. 형, 나 정말 무서워.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장 휴가 신청해서 내려갈게. 그때까지 절대 혼자 다니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경찰서로 가.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동생 학교 앞에는 검은색 승합차가 계속 대기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학교 담임 선생님이 직접 하진에게 연락을 해서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학교 주변 CCTV에는 수상한 남자들이 동생의 사진을 들고 다니며 수소문하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죠. 하진 씨, 동생분이 정말 위험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등교를 중단하는 게 좋겠어요. 더욱 충격적인 일은 어머니의 묘지에서 벌어졌습니다. 하진이 급히 휴가를 내고 내려와서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을 때 그곳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묘비 앞에 놓여 있던 꽃병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묘 주변의 흙은 삽으로 반쯤 파헤쳐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에는 빨간 페인트로 X 표시가 그어져 있었죠. 하진은 그 모습을 보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니의 묘 앞에서 오열했어요. 죽은 사람까지 건드리는 그들의 악랄함에 분노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무력함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진은 옥상에서 또 다른 협박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난간에 빨간 스프레이로 크게 쓰여진 글귀였어요. 사람이 죽어야 끝나냐? 그 글씨 아래에는 하진과 동생의 사진이 찢어진 채로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위에는 붉은 X 표시가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죠. 하진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이들은 정말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하진은 부대 헌병대에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와 사진들을 제출하며 보호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하진 이병,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CCTV 영상도 명확하지 않고 협박 메시지도 필체 감정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 제 가족이 실제로 다쳐야 움직이신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추정만으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워요.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진은 헌병대를 나서면서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가해자들은 더욱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하진은 부대 내 개인 사물함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그것은 하진이 특전사 준비를 하면서부터 계속 작성해 온 훈련 일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훈련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노트에는 각종 전술 기법과 지형 분석, 그리고 심리전 방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전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던 모든 지식들이 총망라되어 있었죠. 하진은 그 노트를 펼치며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적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약점을 찾아 압박하는 방법, 도시 및 산악 지형에서의 은밀 기동술, 최소한의 장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전술. 하진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은 그런 규칙 따위는 애초에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할 때였습니다. 하진은 노트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특전사 강령이 적혀 있었어요. 특전사는 조국과 민족,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하진은 그 글귀를 몇 번이고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진아, 내가 힘이 생기거든 꼭 약한 사람들을 지켜줘.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막아줘.
노트를 덮은 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을 건드렸으면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법보다 빠르게. 그 순간 하진의 머릿속에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상대방들이 자신을 우습게 본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진짜 특전사가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이틀 후 불량배 셋은 복수를 위해 다시 그 등산로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진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우두머리는 주머니에 쇠파이프를 숨기고 있었고 나머지 둘도 각각 몽둥이와 벽돌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혼내줘야 해. 여자 주제에 우리를 우습게 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맞아. 군인이면 뭐 어쩌라고. 산에서 사고 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미리 그들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특정 지점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문자에는 하진이 혼자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짓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야, 이 문자 봐. 그년이 우리한테 사과하고 싶다면서 혼자 나온다는 거야. 진짜야? 뭔가 이상한데.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무서워서 굴복하는 거지. 가자. 그들이 문자에 표시된 위치로 향하는 길은 평소 등산객들이 다니는 일반 등산로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험한 길이었어요. 나무들이 우거져서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발밑은 낙엽과 이끼로 미끄러웠습니다. 야, 여기 맞나? 길이 너무 험한데. 지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조금만 더 가보자. 1시간쯤 걸었을 때 그들 앞에 낡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반쯤 땅에 묻힌 듯한 회색 건물이었는데 입구에는 출입금지라는 빨간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문자에 표시된 위치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뭔가 으스스한데. 그냥 들어가 보자. 어차피 여기까지 온 김에. 입구 쪽으로 다가가자 무거운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어둠침침한 통로가 보였어요. 불량배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부신 조명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어요. 동시에 귀를 찢을 듯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불량배들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어느새 입구 문이 꽝 하고 닫혀버렸어요. 뭐야, 이게 뭔 일이야? 문이 안 열려. 이곳은 폐쇄된 군사 훈련장이었습니다. 예전에 특전사들이 실전 훈련을 하던 지하 벙커였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었어요. 하지만 훈련용 장비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낮고 무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침입자 발견. 즉시 포복 자세를 취하고 지시에 따르시오. 동시에 바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루탄은 아니었지만 시야를 차단하는 연막이었어요. 불량배들은 기침을 하며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크흑, 뭐야 이거. 숨이 막혀. 나가야 해, 빨리. 하지만 그들이 출구를 찾아 헤맬 때 사방에서 검은 복장을 한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진짜 특전사들 같았습니다. 타겟 확인. 포위 완료. 즉시 엎드려. 불량배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진짜 군사작전 같았어요. 바닥에는 가시철 조망이 깔려 있었고 벽에서는 요란한 경고음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살려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여기서 나가게 해줘. 하지만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포복으로 기어가야 하는 구간,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구간, 그리고
어둠 속에서 길찾기를 해야 하는 구간까지 마치 진짜 특전사 훈련 코스를 그대로 재현한 것 같았어요. 불량배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온몸은 흙투성이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정신적인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거든요. 제발, 제발 그만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몇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숨만 헐떡이고 있었어요. 그때서야 모든 조명이 꺼지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불량배 셋은 경찰서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온몸이 흙투성이이고 옷은 너덜너덜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경찰관님, 저희가 자수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벌을 받고 싶어요. 경찰들은 그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당당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저희가 하진 씨 가족을 협박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우두머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뭔가를 봤어요. 진짜 특전사가 뭔지 알게 됐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두머리는 형량 감형을 거부하고 자진해서 수감되었어요. 나머지 둘도 매주 지역 사회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등산로 청소와 질서 유지 활동에 열심히 나섰죠. 사람들은 그들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절대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려 하지 않았어요. 다만 산에서 정말 무서운 걸 경험했다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다음 날 하진은 부대 간부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들어가 보니 중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어젯밤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진 이병 앉아라. 네, 알겠습니다. 하진은 고든 자세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중대장은 잠시 동안 하진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 일에 대해 알고 있나? 무슨 일 말씀이십니까? 너를 협박하던 그 불량배들이 경찰서에 자수했다. 그것도 완전히 개과천선한 모습으로 말이다. 중대장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하진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하진 이병, 군대라는 곳은 법보다 느린 경우가 많다. 하지만 때로는 법보다 정확하게 처리되는 일들이 있기도 하지. 중대장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며 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책망보다는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너처럼 정확하게 상황을 처리할 줄 아는 군인은 흔하지 않다. 다만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특전사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존재니까 말이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상급자가 자신의 행동을 묵인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면담이 끝나고 나온 하진은 부대 게시판 앞을 지나갔는데 거기에 새로 붙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 글씨로 적힌 특전사 강령이었어요. 진짜 특전사란 가족과 국민을 묵묵히 지키는 자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하진의 눈가가 살짝 젖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하진아, 힘이 있으면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그날 저녁 하진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의 목소리는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누나,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그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해. 정말? 응, 아줌마들 말로는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대. 그리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안 하겠다고 맹세까지 했다는 거야. 하진은 전화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동생이 무서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누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해결한 거야? 그냥 때가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법이야. 그날 밤 하진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계속되던 긴장감이 마침내 풀린 것 같았어요. 꿈속에서는 어머니가 나타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진아, 잘했다. 정말 잘했어. 다음 날 아침 하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부대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산 정상에 올라가니 강원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푸른 산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맑은 계곡물이 흘러가고 있었죠. 하진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들을 돌이켜보니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 특전사에 들어왔을 때는 단순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더 큰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진짜 특전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아. 하진은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장례식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비록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약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어요. 바람이 불어와 하진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부대에서는 전체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교육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특전사의 사명과 책임이었어요. 강사로 나온 대령은 경험이 풍부해 보이는 중년 군인이었습니다. 특전사는 단순히 강한 군인이 아닙니다. 진짜 특전사는 언제 어디서든 국민과 가족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위험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일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선량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특전사의 길이에요. 교육이 끝난 후 하진은 동기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의심하던 동기들도 이제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진아, 너 정말 대단한 것 같다. 그 사건 이후로 내가 다르게 보여.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뭔가 더 든든해진 느낌이야. 하진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특전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봄이 되어 진달래꽃이 만개한 어느 날 하진은 며칠간의 휴가를 받아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산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묘지는 온통 분홍빛 진달래로 뒤덮여 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이 하늘거리며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축복 같았습니다. 하진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가져온 하얀 국화꽃을 정성스럽게 놓았어요. 지난번 불량배들이 어지럽혀 놓았던 흔적들은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심어놓은 철쭉나무도 예쁜 꽃을 피우고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어요.
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그 날카로운 눈빛도 온화해졌어요. 특전사 생활에 많이 적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동기들도 저를 인정해주고 계세요. 무엇보다 제가 정말로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뿌듯해요. 바람에 날려온 진달래 꽃잎 하나가 묘비에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하진은 그것을 보며 어머니가 듣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묘비 모서리 틈에서 노랗게 바랜 종이 한 장이 살짝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람에 날려와 끼인 것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편지였어요. 봉투에는 분명히 하진의 이름이 어머니의 친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편지지에는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엄마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을 거야. 미안해, 하진아. 엄마가 너를 혼자 남겨두고 먼저 간 것이 정말 미안하다. 하진아, 넌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강했어. 힘든 일이 있어도 울지 않고 꿋꿋하게 견뎌냈지.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단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았으니까. 엄마는 내가 군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어. 처음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말리고 싶었지만 내 꿈을 응원해 주기로 했어. 왜냐하면 엄마는 알거든. 넌 살아있는 군복무야. 내가 입는 군복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정의가 될 거라는 걸 말이야. 엄마가 널 꼭 안아주지는 못했지만 항상 널 믿고 있었단다. 누구도 널 꺾지 못할 거라는 걸 엄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 안에는 진짜 강함이 있으니까. 하진아, 힘들 때는 이 편지를 읽어. 그리고 기억해.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걸. 바람이 될 수도 있고 햇살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비가 되어서라도 널 지켜줄 거야. 사랑한다, 우리 딸. 영원한 엄마가. 편지를 다 읽은 하진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신 편지였던 것입니다. 아마 동생이 몰래 와서 묘에 넣어둔 것 같았어요. 어머니. 하진은 손에 흙을 한 줌 쥐고 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그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 정말로 다른 사람들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저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처럼 약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어요. 오랫동안 묘 앞에 엎드려 있던 하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은 닦았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가득했어요. 어머니의 편지 덕분에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묘지를 떠나기 전 하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정리 작업을 했어요. 떨어진 낙엽들을 치우고 꽃병에 신선한 물을 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가져온 철쭉 화분을 묘 옆에 심었죠. 어머니, 자주 올게요. 그리고 제가 특전사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진은 동생을 만났습니다. 동생은 대학에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하진이 벌어주는 월급 덕분에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누나, 어머니 묘에 다녀왔어? 응, 그런데 내가 편지를 넣어뒀구나. 동생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기셨어. 누나가 힘들어할 때 읽으라고 하시면서. 고마워. 정말 큰 힘이 됐어. 그날 저녁 두 남매는 오랜만에 함께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소박한 식사였어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누나, 정말 자랑스러워. 특전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잖아. 아직 갈 길이 멀어. 하지만 어머니가 원하셨던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야. 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편지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살아있는 군복무라는 표현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단순히 군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 군복에 생명을 불어넣어 진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자신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하진은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복수나 분노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특전사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하진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하진은 개인 휴가를 받아 혼자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불량배들을 만났던 그 등산로였어요. 이제는 그곳이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 다시 찾게 된 것이었죠. 오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새들의 지저귀이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등산로는 주말이라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온 등산객들, 연인들, 그리고 혼자 자연을 즐기러 온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하진은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고든 자세와 단단한 걸음걸이는 숨길 수 없었어요. 그동안 특전사 훈련을 받으면서 몸에 밴 습관들이었습니다. 산 중턱쯤에 이르렀을 때 하진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여성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가보니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길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어보자 여성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저기를 잃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왔는데 혼자 뒤처지게 됐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휴대폰도 배터리가 다 떨어졌고 여성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산속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기온도 떨어지고 있었어요. 혼자 산에서 밤을 보내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진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여성이 입고 있는 옷차림으로 봐서는 가벼운 나들이 정도로 생각하고 온 것 같았어요. 등산화 대신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방한용품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안정감 있는 어조에 여성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정말 도와주실 건가요? 물론입니다. 우선 여기서 일어나세요. 추워지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내려가야 해요. 하진은 자신의 등산용 재킷을 벗어서 여성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배낭에서 따뜻한 차를 담은 보온병을 꺼내 컵에 따라 주었어요. 이것 좀 드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지은이에요. 대학교 3학년이고요. 저는 오하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김지은 씨. 제가 안전하게 하산길로 안내해 드릴게요. 하진은 주변 지형을 재빠르게 파악했습니다. 특전사 훈련에서 익힌 지도 읽기와 방향 감각이 자연스럽게 발휘되었어요. 현재 위치에서 가장 안전하고 빠른 하산 코스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지은 씨, 제 뒤를 따라 천천히 내려가세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힘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진은 앞서가면서 위험한 구간마다 손을 내밀어 지은을 도왔어요. 돌이 많은 곳에서는 안전한 발판을 찾아주고 가파른 내리막에서는 지은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하진 씨는 등산을 정말 잘하시네요. 혹시 전문가세요? 아니에요. 그냥 산을 좋아해서 자주 다닙니다. 하진은 자신이 특전사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았어요. 지은이 더 편안하게 느꼈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길을 내려가면서 지은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놀러 왔는데 제가 체력이 딸려서 자꾸 뒤처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길도 잃고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등산로 입구에 도착할 거예요. 하진 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1시간 정도 걸어서 드디어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의 친구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은이 나타나자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달려왔습니다. 지은아, 정말 걱정했어. 미안해, 친구들아. 이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친구들은 하진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진은 겸손하게 손을 저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는 등산할 때 더 조심하세요. 지은이 떠나기 전에 하진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진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진 씨 같은 분이 있다는 게 참 든든해요.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들은 하진의 마음에는 따뜻한 감정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가 편지에서 말씀하신 살아있는 군복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지은과 친구들이 떠난 후 하진은 혼자 등산로 입구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산 너머로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어요. 등 뒤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왜 특전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진의 등 위에는 특전사 마크가 새겨진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석양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빛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하진이 찾은 진정한 특전사의 길이었습니다.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는 것. 어머니가 꿈꾸셨던 딸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하진은 등산로를 뒤돌아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하진은 진정한 특전사로서 그리고 누군가의 딸이자 누나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등산로의 경고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하진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